이제 파병 문제는 뭐 많이 가봐야 이제 1년, 2년 정도 우리한테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가 될 텐데요. 유엔사 문제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유엔사라는 구조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유엔사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간에 남북 간에 화해 무도가 돼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강국기가 되게 우리는 당연히 유엔사 정도 해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뭐 어떤 형식으로 남고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미국도 그걸 생각했나 봐요. 이러다가 유엔사가 해체되겠는 걸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엔사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사는 강화해야 된다, 강화시킬 거다 라고 하는 계획을 2014년에 공식적으로 자기는 입안했다라고 발표했어요. 2018년에 그 2014년부터 쭉 유엔사를 강화시켰던 계획을 완성했다 표현했습니다. 자기들 말로 끝났다 이거예요. 유엔사가 체제가 다 끝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미 간의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고 뭐 비핵화 문제 나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 유엔사 문제는 그냥 당연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9.19 남북 공동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제 비무장지대 지피를 철수하고 철저하게 막 걷어내려고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북과 만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엔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상 유엔사 거야. 유엔사 관리하는 곳이야. 한국 정부 남북 간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딱 막아세운 겁니다. 심지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독일에 있는 외교 대사들을 데리고 야 지금 독일처럼 이렇게 남북 간에 잘 되고 있다. 그 상징인 곳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비무장지대 지피 철수한 데를 철거한 데를 가서 보여주겠다 해서 딱 데리고 하려고 하는데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앞에서 유엔사가. 여기는 우리 허가 없이 못 들어가. 통일부 장관인데도. 통일부 장관이 빡쳤겠죠. 그때부터 뭐 정세현 씨 이런 사람들이 이거 좀 손봐줘야겠다 막 이렇게 좀 막 울분을 터뜨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뭘 어떻게 되진 않았습니다. 통일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국회에서 토론회 자리에 있어가지고 통일부 직원이 과장이 나와가지고 앉아있길래 패널 중에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수모를 당했는데 통일부 직원들은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하여튼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고 최근에는 지금 에이브람스 그 유엔 사령관 겸 주한미 사령관이 그 저쪽 백볼 부대가 있는 철원 3사단에 이제 그 북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이 이제 경계세가 좀 심해지는 강화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미군 장성을 데리고 사령관이 그 상단 사령관이 지피를 딱 보여준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그죠?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뭐 지피 가서 이렇게 군인들 뭐 이렇게 브리핑 받으면서 하는 거 신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지도상으로는 정적정치상으로는 우리 지피들이 다 이렇게 위로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지도상으로는 거기가 철조망이 거기 쳐져 있지만 지도상으로는 비무장지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허가 없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유엔사 군사 정책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지까지 뭔가 해보려고 막 하고 있었다고 해서 막 계속 발표했었는데 유엔 사령관은 코도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유엔사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아주 최근에 다시 한번 보낸 겁니다. 근데 혹시 그 복습 삼아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유엔 군사령부는 불법입니다. 불법 기구예요.
유엔의 기구가 아닙니다. 유엔사령부는 1993년도에 부트로스 칼 사무총장 때 북한이 공식 질의를 했어요. 유엔 사령부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공식 질문했어요. 부트로스 칼 사무총장의 공식 답변으로 유엔 그 아카이브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유엔의 조직이 아니며 명시했어요. 지금도 유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유엔 조직이 나옵니다. 무슨 사이프러스의 평화조직 무슨 유엔 대학 이런 별의별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는 유엔 사령부는 어디도 조직표가 없어요. 그리고 유엔 사령부는 유엔에서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습니다. 운영비가 유엔에서 나오잖아요. 다 미국에서 미국 돈으로 나옵니다. 1998년도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 때 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사무총장한테 유엔사는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사무총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조직이 아니냐. 부트로스 칼 때 했던 답변과 거의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반기문이 직접 하지 않고 반기문이 살짝 피한 것 같아요. 자기 대변을 시켜가지고 유엔사는 유엔 조직이 아니며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거듭거듭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치 유엔의 조직인 것처럼 돼 있고 법 조항들이 다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3개 있고 또 도쿄 근처에 또 유엔사 후방기지가 3개 있고 사세보에 하나 있어가지고 7개의 후방기지가 있는데요. 이 후방기지 유엔사 후방기지니까 유엔사 전방인 한국 평택 이 전방이고 여기가 후방입니다. 평택의 유엔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주 1미군 기지에 있는 유엔군 미군들이 유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한국으로 날라오게 돼 있어요. 날라오게 되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1951년 요시다 에디슨 교환 공문이라고 하는 협정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수상과 에디슨 국무장관 사이에 맺어진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조항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유엔 활동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모든 시설과 영무, 사람을 댄다는 거죠. 자유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영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협정인데요. 이 요시다 교환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의 유엔 활동에 그러니까 유엔사가 유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이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키나와에까지 유엔 사령관의 명령이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사니까 어떤 걸 알겠다고 또 까먹기도 하는데 일관되게 쭉 깨게 되면 이 사실을 정확히 하게 되면 일본의 이 밀세순 형무는 그냥 바로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벌써 1975년 당시에 72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1972년도부터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논의가 시작됩니다. 73년도 유엔 총회 결의에서는 당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92년도에 북한이 동시에 됐어요. 그 전까지 한국도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니까 그 유엔 해체 안건을 제출한 건 북한이 아니죠. 유엔 회원국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들이 북한이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안건을 해가지고 28개, 32개 이런 정도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결집해가지고 안건을 제출해가지고 72년부터 3년, 4년 연속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고 73년도에 한번 73년도는 이제 이쪽이 패배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유엔 해체를 무너뜨렸고
4년도에는 중간쯤이었고 75년도에는 유엔사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이미 75년도에 그때 나왔던 수많은 근거들이 다 이런 근거들이에요. 유엔사 자체가 불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 법적으로 다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린 뭐 잘 몰랐을 뿐이죠. 몰랐을 뿐이고 그걸 이제 꺼내서 사를 다 근거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사는 그 자기들 유엔사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제 75년도에 유엔사 해체 결의가 나고 그냥 이 유엔 총회 결의가 강제력이 없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강제력이 있는데 유엔 총회 결의는 그냥 권고 효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지금까지 유엔 총회 결의가 있었지만 뭉개고 그냥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사 해체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75년도에 결의가 있었고 78년도에 나 유엔사 해체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건 모르겠는데 한국군을 작전 통제해야 되는데 유엔사 해체되면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군대 단위 지휘사령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좋다. 유엔사 해체가 언젠간 될 거니까 자기들도 생각한 거죠.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한미연합사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세 개 직접 동시에 확보된 거예요. 이때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 때 권한 위임사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유엔사 한미연합사 창설 공문이 이제 전략 지시라고 하는 거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유엔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 통제권을 허락한다는 거. 위임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고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령관이 원래 그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한국전쟁 때. 이걸 이제 유엔사가 만약 해체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다 넘겼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국군은 연합사령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딱 옮기는 거로 딱 퉁친 거죠. 근데 이제 유엔사가 해체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더 이상 없네. 계속 그냥 뭉개고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가 다 존재하는 이런 괴물적인 형태가 되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우리 현안입니다. 해군기지연만 되는 건데요. 전자국번 한수가 시작됐죠. 노무현 때 시작돼서 10년 정부에서 이제 정지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완수하겠다 작전 한수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고 미군이 이 정도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시한 겁니다. 아니 그냥 작전권 우리가 받을래?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작전권을 우리가 넘겨주고 너희가 받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무기 함정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군의 기준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는 어떤 기준인데요. 개념 함정을 새로 만들겠다면 개념 설계를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이제 어떤 용도의 함정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딱 결정되면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걸 합니다. 기본 설계가 되면 상세 설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가 되죠. 건조가 되고 나서 이게 실제 제대로 움직이는지 실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운용을 합니다. 시험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 운용을 해서 이제 시험 운영에 성공하면 실제 이제 시험 성능이 아니라 운영 성능, 실제 이제 실전에 투입해가지고
작전을 실전을 해보면서 운영 성능을 마치면 실전에 배치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전작권은 똑같이 이놈들이 제시한 거예요. 개념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계해서 사령 구조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제 환수 해줄게 해주는데 시험 평가를 이제 해보자. 시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평가 다음에 운영 평가를 한번 해보자. 운영 평가에서 성공적으로 다 끝나면 그때 환수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 평가 단계에 들어갔어요. 시험 평가는 작년에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대대적으로 연합 상륙 훈련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실전적으로 다 해보고 나서 실전에 맞게 우리가 환수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 받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그걸 못했죠. 문서상으로만 했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작권 환수리에서 우리가 미군 정도의 작전 능력을 가져야지 환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설득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환수받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병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사병 출신이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은 군대를 안 가봤잖아요. 사병 출신들은 군대 사정을 이게 참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병들의 애환을 잘 알아가지고요. 무기는 빵빵하게 대줘야 된다. 그다음에 기숙사 내문 빵빵하게 지어줘야 된다. 다 오히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로 늘었죠. 그래서 지금 해군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들은 항공모함까지 만들어서 지금 독도함 만들 정도면 항공모함 만든다. 왜 못 만드냐?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한 편대를 다 갖추겠다는 거죠. 6개국은 다 미군 없이도 독자 능력, 독자 작전할 수 있는 걸 다 갖추겠다. 근데 미군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는 군대잖아요. 그렇게 딱 짜진 군대잖아요. 그걸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대양 해군 전략입니다. 해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설득 당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세종대왕함 진수식할 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가 이런 무기 갖게 됐습니다 하면서 권양주사 함께 이거 진수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사병 출신 이 군사 지도자, 이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전작권 환수까지 환수를 받기 위해서 미군 정도 따라갈 수 있는 6기 공군의 능력을 다 갖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이번 파병 같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전작권 환수를 운영평가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좋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이제 이해해주자. 이해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이걸 못 보고 전작권을 환수하고 난 다음에는 유엔사를 강화시켜서 한국을 다시 지배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하는 게 지금 요 제목입니다.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2018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만약에 주민님께서 이제 그거 찍었잖아요. 방문했던 거 저걸 찍었잖아요. 전광판을. 여기 유엔사 군사정전회가 올 일이 없습니다. 형리지에. 놀러 올 거면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제주 오고 싶으면. 근데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휴가를 올 수는 없고 분명히 업무 때문에 온 건데 그죠? 왜 왔느냐? 지금 이제 요시대칭 교황문에 따라서 유엔사와
일본 정부 사이에 소파가 맺어져 있습니다. 행정지 협정이죠. 우리나라는 유엔사와 한국 정부의 소파가 없습니다. 없어요. 주한 미군하고는 있죠. 그죠? 네. 주한 미군 소파지 유엔 소파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주 일미군과 소파를 체결했고 유엔사하고 소파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사 입장일 때는 사실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해요. 일본이 중요해요. 만약에 유엔사가 해체되고 쫓겨나게 되면 일본으로 창부를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 유엔사 참정국 16개 참정국이잖아요. 그죠? 보통 돼 있죠. 16개 다는 아닌데 한 9개 정도가 소파를 체결했습니다. 소파는 이 주둔군 지휘협정이잖아요. 주둔이죠. 근데 이제 주둔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겠죠. 주둔은 못하겠고 우리가 유엔사하고 작전을 해서 가끔 방문하겠다. 그죠? 주둔군 지휘협정이고 방문국 지휘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VFA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지트가 되는 거죠. 방문국 지휘협정들은 제주해군 기지에 16개 참정국 중에서 뭐 터키 해군이 만약 왔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뭐 이제 뭐 똥 싼 거 무슨 거 다 빼내기도 해야 되고 그죠? 휴가도 취해야 되겠고 먹을 것도 보충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오물,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함정이 한번 이렇게 미군 함정 들어올 때마다 오폐수 처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여기서 타거든요. 꼭 계속 각서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죠? 근데 이런 등등 아주 세밀한 것들이 다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VFA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접안도 못합니다. 여러분 배가 들어올 때 예인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예인선이 두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민간 예인선인데 배가 자기 추진해가지고 이 항구에 배를 대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들이받으면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동을 다 끄고 예인선이 가가지고 예인선이 이렇게 끌어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모셔서 살면서 갖다 붙여놓게 되거든요. 요 도선 해운 항만법에 도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선사. 도선사들 관련된 법이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잘하시네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됩니다. 여기서부터 다 연관돼요. 도선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선 취해가지고 접안,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등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엔사를 강화해서 이 다른 침묵 참정국들과 일본 정부처럼 소파도 체결하고 VF도 체결하고 해야지만이 합법적으로 그 군대들이 유엔사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걸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일본은 다 돼 있고 저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둔군 협정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이 VFA 방문국 지협정 이런 걸 이제 체결한 조건 이런 것들의 가능성 이런 걸 타진해 봤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정말 업무 차원에서 봤으면 근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이런 걸 노골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 유엔사가 이게 시작된 건 사실 1999년부터 유엔사가 유엔사를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유엔사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들도 잊고 있다가 뭐 자기 복잡하게 한면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랑 이게 복잡하게 엉켜 있어 자기들 이완을 잘 몰랐는데 99년도에 존 틸러리라고 하는 사령관이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유엔사라는 존재를. 뭐가 바뀌었냐면 5027 작전 계획이라고 있었죠. 북한 가서 폭격하는, 점령하는. 이게 이제 버전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해마다 바뀌는데 98년도 5027 98이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 전까지는 북이 내려오면 반격하는 걸로 끝나는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98 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계가 추가됐어요. 상륙,
원선이나 나진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점령하는 계획까지 추가됩니다. 이거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선전포고를 시작하고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1907년도 상황입니다. 그 뒤로 1924년도에 켈리그 브리앙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게 부전 조약이거든요. 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약이 체결됐고 1945년도에 유엔 헌장에서 이게 딱 결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을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무력 공격, 군사적 조치 이런 말만 쓰지 전쟁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 어디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말이죠.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같은 거 잘 보시면 옛날에 전통적 전쟁에 할 때 선전포고서 가서 때리면 되잖아요. 먼저 힘센 나라 때리면 되잖아요. 2차 전쟁의 모든 전쟁은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리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 라고 하는 일을 들어가서 가서 반격하죠. 베트남 전쟁 때 통킹만 사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라크 걸프전 때도 쿠웨이트 침공했다라고 해서 들어가죠. 그죠? 자위권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왜냐면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만 보장되거든요. 전쟁 자체는 부정되지만 자위권만 인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유엔 헌장 51조에. 그러니까 자유로서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은 자기가 북한을 때리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못해요. 유엔 헌장 위반이 됩니다. 국제법에 다 위반됩니다. 이것은. 근데 유일하게 유엔 군사령부만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얻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적 강제 조치를 결정하면 이때만 예외적으로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유엔 안보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얻어야 돼요. 근데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장일치하는데 만들잖아요. 근데 유엔 군사령부는 1950년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는 지금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새로 가질 필요 없이 이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 근거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이 근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다. 북한에 들어갈 수 있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틸러리가. 그래가지고 이 작전 계획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춰 전쟁법 국제법 다 따져가지고 위헌적 위반되는지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쟁 계획을 짜거든요. 전쟁 계획 자체가 불법이 될 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이걸 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낸 거예요. 틸러리가. 그게 유엔사였어요. 그러니까 유엔사라는 이름을 달면 지금 당장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지금 당장 북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국 대통령의 허가, 한미연합사일 때는 한미가 연합한 거니까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돼야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유엔사를 쓰게 되면 한미 대통령이 같이 합의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작권 한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하면 되지 않고 유엔사까지 해체해야지만이 완벽한 전작권 한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전쟁 주권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나서 한국 대통령이 전쟁 주권을 야 이거 전쟁 안 돼 라고 하는데 유엔사 이름을 써가지고 유엔사 이름은 돼 라고 하면 다 말자가 도롱물이 되는 거죠. 전작권 한수가. 그죠? 이걸 미국이 발견한 것 같아요. 발견했고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틸러리 때부터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전작권 한수가 결정됐을 때 당시 보엘벨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령관이 다시 전작권 한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공표하면서 유엔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합니다.
그때부터 2007년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아주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이렇게 미국 구두대로 유엔사가 다시 부활되게 되면 전작권 한수 열심히 해가지고 무기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욕먹으면서 무기 돼가지고 전작권 한수 해가지고 해놓고 다시 또 유엔사 미국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미 협정,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못하겠다는데 미국이 그 평화협정을 북한이 그 평화협정을 받아주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핵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유엔사는 북한을 법적으로 공격해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자기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북의 피해가 다 해놓고 지금 평화협정까지 지금 다 명목상을 하고 유엔사가 와가지고 치고 하는 꼴이 되게 되면 북한이 그런 평화협정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평화협정을 깨려고 하는 거죠.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그 국방 관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가지고 설령 문서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지금 마련해놓고 있는 과정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북한도 또 트럼프도 평화협정 얘기를 하면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출사 얘기 안 했거든요. 싱가포르 회담이나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이걸 등가로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틈을 딱 타가지고 국방관료들이 다 지금 만들어 놓고 트럼프도 이거 어떻게 되면 내가 또 손댈 수가 없겠네 이거 그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밀리는 거죠. 트럼프 한 발 밀려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평생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자기가 그걸 국방관료들을 설득하고 깰 만한 노력도 없을 거 아닙니까? 유엔사가 있는 점도 모를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궁극적으로 막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 협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전작권 한수 열심히 해놓고 결국 이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사령부가 해군기지 방문한 게 범상치 않은 신호죠. 우리가 스쳐갈 수 있는 신호지만 이걸 예민하고 좀 지나치게 까탈스러울 정도로 이걸 받아들이고 좀 따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에 대해서 좀 과하다 정도로 반응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유엔사가 해체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 민간인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 해체를 새로 75년도처럼 새로 만들어 살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없던 걸 만들려면. 근데 이미 75년도에 해체 의뢰가 있었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는 해체결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민중당 그다음에 또 민주당 쪽에 있는 또 평화도 하시는 분들 등등 다 해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꽤 많이 결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유엔사 해체의 가짜뉴스 해체 국제 캠페인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산과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고 순서를 잡아보니까 우리가 바로 유엔사 해체 결의를 다시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단 큰 덩어리를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잘게 썰어보자. 잘게 썰어 순서를 다시 배열해보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쉽고 유엔사 해체에서 부담을 갖고 있거나 반대하는 나라조차들도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싶은
그것이 유엔 깃발 문제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깃발을 잘 정하죠. 네. 용산, 평택기도 그렇고 오키나와 네. 도쿄 이런 데 가보면 다 유엔 소방지는 유엔 깃발이 기항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가 유엔사 작전 통제를 받는 시절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유엔 깃발을 사용한 게 불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1950년 7월 7일 유엔 사령부 창설될 때, 창설 결의가 나올 때, 이 이제 7월 7일 결의문에 유엔 깃발의 사용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걸 근거로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시 소련도 유엔 회원국이고 미국도 유엔 회원국인데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근데 둘 다 유엔 깃발을 들고 싸우고 있어. 우리가 보통 뭐 운동회 때 뭐 할 때 만국기 휘날리고 하는 건 이런 건 문제 없죠. 호텔에 기항하는 건 문제 없죠. 네. 근데 군사작전 전쟁 때 깃발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깃발 뺏기면 지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그렇죠. 근데 유엔 회원국 양쪽인데 같이 유엔 깃발을 쓰고 있어. 전쟁에 상대국인 교전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 보니까 이거 승인해놓고 보니까 유엔에 유엔 깃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게 다 있죠. 네. 유엔 깃발은 몇 cm 몇 cm로 하고 색은 뭐로 이런 잡다구리한 이런 게 뭐 있어야겠죠. 행정적으로 필요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당시에 50년 7월 7일 당시까지 군사 작전에서 이 깃발을 쓰는 문제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유엔 깃발법 만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7월 28일 날 이 깃발법을 개정합니다. 개정해가지고 군사 작전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끼워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의가 난 뒤죠. 네. 이게 소급 입법, 사후 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행동을 저질러 놓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네. 깃발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7월 7일 상에서는 분명히 유엔 깃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유엔 깃발을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은 유엔 헌장이 말이죠. 딱 한 사람으로 지정돼 있어요. 유엔 깃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한 사람입니다. 근데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나올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깃발 사용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안보리가 알아서 승인해버린 거예요. 안보리는 유엔 깃발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기구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유엔 깃발을 일단 내리게 하죠. 유엔 세체 이건 법적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유엔 세체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설령 유엔사 참전 국가를 할지라도 유엔 깃발을 사용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설득되겠다라고 싶어서 일단은 넓게 유엔 문제, 유엔사 문제에 대해 넓게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일단 유엔 깃발 사용 금지 하는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한테 우리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는 아무나 못 보내고 유엔에 소속된 NGO만 우리가 직접 보냈어요. 물론 편지를 보냈지만 전달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데 유엔 소속 기구는 이게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엔 그 민주 국제 법률가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를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이 국제민주법률협회에서도 유엔사 문제가 너무 좋은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해서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 자기 협회에서 다루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유엔 깃발 문제를 일단 사무총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사무총장 당신이 깃발을 내리게 하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걸 일단 질의 형식으로 단일화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들이 답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답변이 오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그 정도 예상했는데 다시 계속해서 시도하고 이번에는
민간 NGO가 아니라 국가를 하나 설득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 대신, 왜냐면 국가만이 유엔 총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월 15일 날입니다. 유엔 총회 안건을 이제 9월 달부터 하잖아요. 9월 총회 때 가서 뭐 대통령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건은 2월 15일 날 1차로 다 목록을 받아서 뭐 중간에 이제 6월 달쯤에 다시 또 뭐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이제 막판에 유엔 총회 열릴 때 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16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한테 지금 다 뭐 보냈거든요, 편지를. 미국하고 영국에서만 답장이 죄송해서 왔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아직 나라가 나오지 그래서 다음 정도에라도 다시 한번 해서 그 중에 처음에 유력하게 검토했던 나라 중 하나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뻥 터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라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안건을 제출만 할 수 있으면 이란이 또 다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암살 술레이마니 암살에 대해서 지금 그 제소했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런 것들 적절하고 이란은 또 굉장히 국제법을 철저히 따라가면서 합니다. 자기들이 약자라고 하기 때문에 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면서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알던 이란의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국제법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여튼 계속 추진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유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거죠. 유엔 군사령부라는 명칭을 적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통합사령부라는 이름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승인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엔의 명칭을 도용해 쓰고 있는 상태죠. 명칭을 못 쓰게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런 거 팀 모아지면 유엔사 해체까지 이런 순서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설득력과 좀 더 힘을 갖지 않겠냐는 한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고 우리 최성원 선생님이 굉장히 이 캠페인에 엄청난 지원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전달만 그래서 그 큰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1번부터 쭉 말씀을 군사적 보호도 그다음에 화병 문제 상황이 우리한테 호락호락하지 않고 좀 어떤 면에서 암담하게 더 갈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이 우리한테 좋게 굴러가든 나쁘게 굴러가든 일단 전체를 보자. 좋게 가든 나쁘게 가든 전체를 한번 최대한 보고 그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순서를 쪼개서 순서를 다시 한번 배열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지혜, 작전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서 더 또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전략을 다듬어보고 그냥 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안 되고 좀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잊혀질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기억에 떠올리게 되고 다시 소환되게 되고 다시 문제가 되게 되고 한단 말이죠. 누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누군가는 다시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최대한 전체를 계산해보고 내 입장에서 내가 봤던 전체는 이거였는데 만약 누군가 다시 그걸 하더라도 그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계산이 돼 있으면 더 많은 참고가 되고 더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번
이 계산해보고 순서가 이렇게 된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치밀하게 모색해 보는 것이